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정치각도기TV 10만 기념 대한민국 최고의 중국 전문가 전병서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주식시장도 이렇게 뜨겁고 이래서 많이 바쁘시죠? 아닙니다. 저는 뭐 주식도 나온 사람이 아니라서. 많이 이렇게 찾으실 것 같은데 중국 시장이 워낙 뜨겁고 이러니까. 이제 뭐 주식시장보다는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새로운 라운드의 전쟁을 시작하기 때문에 미국의 공격에 대한 이제 중국의 대응이 뭐냐. 이제 그런 쪽에 관심들이 뭐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렇고 이제 한국은 뭐 미중의 변수 안에서 우리 스탠스를 정해야 되니까 뭐 그게 결국은 또 뭐 크게 보면 그게 경제고 그게 이제 주식이겠죠. 네. 인터뷰를 하려고 막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니까 블로그에 이렇게 소개글에 자기 부산 열차처럼 속도가 초고속으로 발전하는 중국의 그 속도가 무서워서 열공을 하고 있는 여의도의 밤 한개 이렇게 소개를 하셨더라고요. 중국의 그 속도는 아직도 무서울 지경입니까? 상해에 이제 푸동공항에 내리시면 거기에 이제 자기 부상 열차를 타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 한 십몇 년 전에 처음 탔을 때 그 느낌, 이게 400km대를 그냥 이제 올라가는 걸 보면서 되게 웃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뭐 공부하고 일하고 살면서 보고 느낀 중국은 그보다 더 빨리 가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두려운 공포. 그래서 중국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멀리서 만안경으로 보면 이제 느릿느릿해 보이지만 줌을 확 당겨서 현미경으로 보면 세상에서 제일 빠른 나라가 중국이다. 그래서 그것의 의미는 돈 안 되면 뭐 하세월이고 돈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가 중국이다. 그래서 중국이 뭐 이제 민족으로 얘기할 때 50몇 개 민족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50몇 개 민족을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라면 상인종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상인의 정신이 깃들어져 있는 민족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중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돈이 있으면 귀신한테도 맷돌을 돌리게 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중국의 내 상인 정신을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우리는 요즘 뭐 지지가 안 돼서 공무원 공시에다 목숨 건다고 그러는데, 중국의 이제 장사꾼을 크게 나눠서 보면 이제 상해 지역의 장사꾼하고 광동 지역의 장사꾼인데, 광동 지역의 장사꾼들 그렇게 얘기하죠. 광동 지역에서는 공부 안 하면 너 공무원 된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물러보는 장사를 통해서 이 금권, 경제력을 갖고 관권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중국이죠. 공산주의 국가 중국이 돈을 저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저 체제를 과연 유지를 하면서 가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하거든요. 앞으로도 저런 체제로 해서 계속 발전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요, 사회주의지만 말씀하신 이제 공산주의인데, 제가 볼 때는 그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사회주의인데 그 앞에 적도어가 몇 개 붙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 특색이 뭐냐고 그러는데 그것이 중국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생기고 나서 공업화된 나라에서 발생한 것이 공산주의죠. 근데 중국은 1921년 이때는 공업이 없어요. 농업이죠. 그리고 1949년에 나라를 세울 때도 중국은 공업국가가 아니라 농업국가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그 사회주의를 빌려와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권을 잡은 이념의 배경일 뿐이지 그 안에 흐르는 이 상인의 정신, 이건 뭐 여러 군데서 그냥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아이러니는 그럼 n분의 1로 나눠 먹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에서 부자라는 게 있을 수가 있냐. 근데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으로 보더라도 그렇고, 시가총액의 6등, 8등 하는 회사가 지금 탄센트하고 알리바바예요. 그리고 전 세계 20대 부자, 만약에 이번에 아마 알리바바가 개미금융을 제대로 상장을 했다 그러면 마윈이 전 세계 한 7번째 부자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놓고 보면 이 등소평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먼저 능력 있는 사람 먼저 부자가 되라. 그래서 n분의 1로 나눠 먹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에서 부자가 되라는 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거기에 지금 중국의 부자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 주석이, 리더가 능력 있는 자 먼저 부자가 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중국의 부자는 중국의 논리로 다시 해석을 하자면 이 중국 사회주의가 원하는 것을 가장 이게 성실하게 잘 당의 명령을 따른 사람이 부자다. 근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양의 탈을 쓴 늑대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마도 자본주의보다도 더 빨간 자본주의가 바로 중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저희들이 접할 수가 있는데 중국에 대한 정보나 아니면 지식을 접하기에는 뭔가 좀 왜곡되어 있고 방송을 봐도 그렇고요. 유튜브 채널을 보더라도 뭐 나쁜 놈이다 아니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거나 무조건 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양극단으로 많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 소장님을 모시려고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전 소장님께서 최근에 유튜브 채널을 이제 하시는 걸 봤거든요. 아직 다 보지는 못했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가장 객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채널을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CEC 그리고 옆에 전병서 이렇게 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차이나 그 다음에 이코노미 채널 맞나요? 이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객관적인 설명이 되어져 있던 것 같던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중국 투자를 하면서 이 중국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를 함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나중에 큰 리스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 중국의 리스크는 중국이 망한다 또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뭘 보면 되냐면 포춘 500대 기업이 중국에 안 들어간 기업이 없어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포춘 500대 기업이 중국 헤드쿼터를 뺄 때 그때가 리스크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한국의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칭다오에서 웨이하이에서 퇴출되는 걸 갖고서 얘기를 하면 안 되고 한국의 조그마한 기업들 개인들이 중국 정세를 더 잘 분석을 할까요? 아니면 포춘 500대 기업이 더 잘 분석을 할까요? 큰 회사가 훨씬 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마 전 세계 경영에서 최고의 구루가 누구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죠. 예전에는 빌 게이츠였지만 지금은 앨런 머스크 아니겠어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첨단 기술 절대 중국에 넘기면 안 된다. 공장 거기 짓지 마라. 그리고 미국에다 공장 지면 엄청난 우대 조치를 할게 그랬는데 이 앨런 머스크는 정치에 나가서 샹하이에다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가 팩토리 자동차 공장을 지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투자도 저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만 투자하고 내만 투자한 거냐? 그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다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아직도 외자의 필요성이 절절히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문 닫아버렸다. 그럼 그 다음부터의 후유증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는 순간에 미국, 중국의 어떤 기업도 다른 나라들하고 거래가 안 될 건데 그 리스크를 중국이 질 수 있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론상으로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것이 현실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리스크를 개인이 질 정도의 그런 정도 리스크가 오기는 대단히 어렵고 지금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만 투자하면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미국이 투자하잖아요. 일본이 투자하잖아요. 전 세계가 다 투자한다고요. 돈은 가장 예민한 동물이에요. 조그마한 이상 변화에서도 바로 돈이 빠진다는 거죠. 근데 중국으로 지금 돈이 뭐 후전강통 이걸 놓고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FDI 계속적으로 돈이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투자의 리스크 사회주의 국가에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사람 다 바본가? 이렇게 봐야 되죠. 그렇게 놓고 보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개념적으로 걱정하고 조심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팩트를 조금 깊이 체크해 보면 약간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보십니다.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이제 받은 거죠. 마인의 실종설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던데 아직까지 마인의 실종설을 믿으시고 그리고 저것 때문에 중국에 투자를 한 거는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지만 뭐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사회 시스템 자체가 사회주의예요. 네. 이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가 노동자와 농민의 이 나라가 기업가를 만들었다는 것은
중국의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국은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세장 경제를 얘기를 합니다. 세장 경제를요. 그래서 새가 조그만 했을 때는 세 장이 씹어놓으면 날아다니는데 문제가 없죠. 근데 이 새가 커가지고 세 장을 거의 절반을 넘게끔 찰 정도로 새가 커지면 이게 튀쳐나가려고 하죠.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 장을 더 크게 만들든지 얘가 나가지 못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국이 얘기하는 조롱 경제입니다. 새 조롱이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최근에 그 마윈의 경우를 놓고 보면 제가 볼 땐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것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하고 중국이 기업을 다루는 방법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뭐 별로 이제 관심이 없는 거지만 이 빅데이터는 개인의 빅데이터는 이것은 이제 정부가 소유하고 정부의 필요의 목적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지 개인이나 개인 기업의 이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예를 들어 14억 인구 중에서 지금 탄센트 같은 경우가 위챗, 우리 카톡,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급 결제, 그게 가입자가 9억 명, 12억 명이에요. 알리바바도 9억 명 이상의 가입자가 있는데 그러면 14억 인구 중에서 방바닥에 기어다니는 애기들하고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빼면 뭐 대략 한 10억 내외 인구인데 이 10억 인구가 뭘 하고 뭘 먹고 어디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부도 몰라요. 근데 이 빅데이터가 위챗을 쓰든지 알리바바의 그 전자상거래를 쓰든지 지급 결제 시스템을 쓰면 현재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뭘 사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개인정보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쓸 수가 없어야 되는데 알리바바를 포함한 중국의 빅테크 회사들은 이것을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계속적으로 나한테 이 관심 있는 정보를 계속 뿌리게 되고 다른 정보가 들어갈 수 없게끔 차단을 시킨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거대한 채널이 있기 때문에 하청회사, 납품회사들을 확실한 이제 이 을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발가벗기기를 했었고 그래서 개인들의 복리에 관한 문제가 깊이 내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서방처럼 함부로 개인 기업의 사리를 위해서 쓸 수 없게끔 돼야 되는데 중국은 그 규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 그런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은 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거, 너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이걸 했더니 이걸 갖고서 엄청난 돈을 벌었고 그것이 또 다르게 생각을 하면 뭐 주먹이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저쪽에서 보면 튀어나와 지금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죠. 정부는 튀어나왔다고 보고 이제 마윈은 들어갔다고 본 거죠. 그래서 누가 이기냐고 그러면 정부가 이기죠. 그래서 그것은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한국이 얘기하는 예를 들어서 뭐 마윈이 실종이 됐다 또는 뭐 마윈이 지분을 국가에 헌납한다. 이제 이거는 너무 우리가 그 가십성으로 이걸 돌리는 얘기고 마윈의 지분이 몇 %일 것 같습니까? 엔트그룹 자체 말씀하신 거예요? 알리바바 그룹요. 알리바바 그룹 자체는 얼마 안 되는 걸로 4%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걸로 그러면 4%를 국가가 헌납받은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리고 그 4%를 받는 그 순간에 모든 기업인들 창업하는 모든 사람의 길을 다 끊는다고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마윈의 실종설은 이제 한국의 언론들이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사이에 몇 번의 중국 정부가 헛발질을 한 게 있어요. 그 홍콩에서 뭐 이제 중국의 그 부정한 돈을 해외로 유출시키거나 유출시키는데 도와준 기업인들을 공항에서 체포하거나 호텔에서 체포해서 그걸 온 언론이 보는 데서 끌고 들어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네거티브한 걸 줬는데 그것은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이제 몇 개 회사들은 개인 비리 문제예요. 그리고 부패 자금의 문제예요. 그런데 알리바바의 마윈은 마윈 개인의 부패 문제나 이 부정 사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그런 형태하고 똑같이 이것을 처리해야 될 중국 정부로서는 이유가 없다는 거죠. 큰 걸 제대로 봐야죠. 큰 걸 제대로 보고 빅픽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거기서 나타나는 작은 파도 파고 이것은 무시할 거냐 아니면은 관심 갈 거냐 그런 정도로 가야지 작은 파도 팔랑개비의 이 잎을 갖고서 그게 전부라고 막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제 뭐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됐으니까 제가 중국에 그 마트에 가보고 깜짝 놀랐던 게
저희들 이마트나 뭐 롯데마트 가면 와인 있는 그 공간에 몇 배 되는 데가 하얀색 술, 백주로 이제 쫙 차 있는데 그게 지역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중국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야 어떻게 시가총액 1등 회사 아니면 시가총액이 많은 회사들이 백주 회사가 될 수 있느냐, 삼성전자 아니면 애플 이렇게 첨단 기업이 되어야 되는데, 소장님께 정말 마오타이로 대표되는 이 백주 회사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중국에서 제일 큰 은행이 어디냐 그러면 ICBC 공상은행이 아니고 마오타이 은행입니다. 그래서 뭐 농담처럼 이제 얘기를 하지만 시가총액이 마오타이가 공상은행을 작년에 추월을 했어요. 근데 마오타이는 지금 재고 자산의 거의 한 50% 가까운 현금을 갖고 있고 매출액의 거의 1.7배 되는 현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은행은 사실은 창고에 가면 돈이 없죠. 다 대출해 버렸으니까. 근데 이들은 캐시플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은 뭐 경험이 많으시지만 마오타이는 이게 마오타이 30년 현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 캐시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거 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간 거냐, 말이 되냐 하는 건데, 그걸 누가 올렸냐를 봐야 돼요. 외국인이 사서 올린 거죠. 그 사이에 뭐 마오타이야 그냥 백주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2년 반 동안에 외국인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면서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사서 이거를 올려놓은 거죠. 근데 외국인은 그럼 이걸 왜 산 거냐 그러면, 첫 번째는 캐시플로가, 현금 흐름이, 우리가 뭐 방송하기 전에 얘기를 했지만 3개월 전에 현찰을 내고서 먼저 박아야 현금을, 그 전문용어로 압방. 그렇죠. 선수금을 줘야만 이제 되는 것이 있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 선수금을 내고서 이런 이제 물건을 가져가는 비즈니스가 도대체 몇 개냐. 두 번째는 시장의 이 확장 가능성이에요. 그래서 14억 인구 중에서 마오타이 30년을 먹어본 사람이 10%가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 이제 바라보는 미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중국의 마켓에 대한 밸류, 지금 중국이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얘기가 안 되는 주가들이 나오는 이유는 한국의 30배가 되는 마켓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중에서 10%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점유율이, 보급률이 이게 아직 5%, 1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90%가 더 남아있다는, 지금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전기차 보급률이 5%도 되지 않는데 거기서 50만 대 달랑 파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전 세계 대형 자동차 회사 10개보다 더 크다고. 그게 바로 미래에 대한 포텐셜이죠. 그래서 14억 인구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 중에서 10%도 안 되는 사람이 아직 이제 맛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머지 90%가 있다고 하는 미래 가능성. 이게 이제 높은 주가를 만드는 이제 이유고, 마지막으로는요, 돈 되면 사는 거죠. 그래서 그건 뭘로 봤냐면 넷마진을 봐야 돼요. 순이익률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 순이익률이 한 30%대, 37%대인데 이 마오타이는 순이익률이 50%예요. 팔면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올라가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제가 방금 드렸지만 그런 세 가지를 중국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죠. 야, 이거 술이 어떻게 그렇게 가냐, 이거 완전 쟤들 미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미친 것은 중국인이 올린 게 아니라, 중국인들은 자기가 마시는 그 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중국인들 또 의아해하죠. 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근데 그것을 이 올린 주범들은 외국인 투자가입니다. 외국인 투자는 철저하게 성장성, 포텐셜, 그리고 수익성을 보는 거죠.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전 세계에서 이런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보다도 더 높은 수익률, 그리고 이것이 매출액의 1.7배 되는 현찰 보유, 그리고 아직도 90%의 포텐셜한 잠재력이 남아있는 회사. 그래서 산 거죠.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부터 시작해서 흔히 말하는 지표성으로 보면, 지표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걸로 보면 충분히 설명이 될 수 있고 그만한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혹시나 담배 회사는 상장이 안 돼 있나요? 담배는 전매 사업이에요. 아예 완전 전매인 거예요? 그래서 뭐 중국이 전통적으로 보면 이제 소금, 철, 이게 전형적인 전매 사업이고 지금 담배도 전매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상장된 회사는 없고요. 우리 그 담배 시장처럼. 그 대신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에서 전자담배. 네. 중국도 요즘 이제 금년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전자담배를 만드는 회사 또는 그 시스템 기계를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지금 상장이 되고 있고 홍콩에 이제 그런 회사들이 있죠.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담배 회사 상장되면 제가 바로 살려고 그랬는데